음악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박남수 시인은 4월 비빔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햇살 한 줌 주세요. 새순도 몇 입 넣어주세요. 바람 잔잔한 오후 한 큰술에 산목련 향은 두 방울만. 새들의 합창을 실은 아기 병아리 걸음은 10걸음이 좋겠어요. 수줍은 아랫마을 순이 생각을 듬뿍 넣을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은 날입니다. 햇살 한 줌, 바람 한 큰술 쓱쓱 비비면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일도 사랑도 꽃처럼 피어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벚꽃, 개나리, 목련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4월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는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는데 말이에요. 시각에 따라서 세상이 화사해지기도 하고 잔인해지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에서도 마지막 기절에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했나 봅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서 올해도 첫 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문학에 관한 이야기가요, 시와 수필, 소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학이 없으면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고 수필을 읽고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문학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삶을 확장시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해보는 양식을 통해서 타인의 존재와 느낌을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에서 진정한 공감이 생겨난다 라고요. 문학이 바로 그런 진정한 공감의 무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문학을 통해서 삶을 공감 충전하는 커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나는 가벼운 모래알개미,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 수필, 소설, 문학 뉴스, 저명 문학인과의 인터뷰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요. 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때론 인간관계나 가족을 위한 잔잔한 문학, 때론 시대를 고발해주는 힘센 문학, 젊은이들 때론 시니어를 위한 글, 한계를 두지 않고 여러 가지를 위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에 어르신들 많이 있죠?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수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보면 꼭 어르신들만 위한 글은 아니고요. 이 글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상립 수필가의 보청기 타령이라는 수필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자주 티격태격한다. 오늘도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침부터 쓰기 시작한 원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아내가 뭐라고 한 모양인데 나는 듣지 못했다. 아내는 당신도 보청기 낄 때가 되었구려 한다. 무슨 소리요? 내기는 아직 싱싱한데? 하니 당신 요새 와서 정말 잘못 들어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한다. 하기야 나도 늙어가니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빈 후가에 들러 보청기에 대해 문의를 했다. 청력 테스트를 비롯하여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아직은 괜찮다 했다. 또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청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 했다. 나는 쾌재를 부르며 돌아와서는 듣는 문제는 일부러라도 잊고 살았는데 근자에 들어 아내가 청력 문제로 자주 시비를 건다. 이처럼 우리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서로가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말하자면 아내는 나의 청력이 좋지 않다고 믿고 있고 나는 오히려 아내 쪽이 더 나쁘다 여기는 까닭이다. 늦은 밤 아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가 점점 커져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요. 대체로 작은 소리에는 반응이 많이 무뎌졌고 내가 말을 빨리 하면 잘못 알아듣기 일수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네면 단칼에 잘라버리고 도리어 당신이나 병원에 가보라고 발끈하니 자연 티격태격하는 일이 늘어간다. 듣는 일 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무슨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다고 고민하는데 문득 지난날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내가 다녔던 시니어 교실에 뒤늦게 입회한 새내기 얘기다. 그가 처음 교실에 왔을 때 그래도 내가 고참이라고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 김아무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크게 말씀해 주시거나 가능하다면 오른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다. 나는 속으로 놀랐다. 초면인데 제 약점을 타인에게 스스럼 없이 밝혀 도움을 유도하다니. 아마 나 같았으면 감쪽같이 숨기고 아닌 척 했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수업을 받으려면 보청기를 끼면 좋을 텐데요. 하니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빼놓고 살고 있습니다. 한다. 그 후 유심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참으로 현명했다. 항상 일찍 교실에 나와 긴 책상 맨 왼쪽 자리에 앉아 옆 회원과 대화가 쉽도록 준비하고 335 모여 얘기를 나눌 때는 자기 오른편 귀를 말하는 사람 쪽으로 슬쩍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 무슨 얘기를 듣던 고도로 집중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다.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잘못 들었다고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다시 듣고는 자기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제 약점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그에게 나는 여러 가지로 배울 게 있겠구나 여겼는데 그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노인 교실이 문을 닫고 말았다. 그를 못 본 지 3년이다. 다행히 그 일이 생겨난 김에 그를 본받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살펴보니 나도 왼쪽 귀가 오른쪽 귀에 비해 제법 나빠진 것 같다. 휴대폰을 받을 때 항상 왼쪽 귀에 대는 습관이 가져온 결과지 싶다. 이제부터라도 아내가 내 오른편에 앉도록 전략을 짠다. 식탁에서나 소파는 물론 일상 어디서나 나란히 있게 되면 자리 배치에 머리를 굴렸다. 말을 할 때에도 가급적 천천히 똑똑하게 발음해주고 대화는 가능하면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삼도록 신경을 썼다. 또 대화 중에 갑자기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 엉뚱한 얘기를 끼워 넣는 짓도 삼가고 아내가 멍하니 있을 땐 먼저 기척을 내고 대화를 시작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천에 힘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 어느새 듣는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횟수가 줄어가니 자연 보청기 타령도 차차 사라져 간다. 누구나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오면 듣는 문제를 그냥 흘리지 말고 한껏 지혜를 발휘하여 살아야 할 것 같다. 선배거나 후배를 가리지 말고 나보다 신문명의 밝은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처지면 제 약점을 굳이 감추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제가 잘난 척해 보이려고 안달이 나 있거나 나이를 내세워서라도 대화에서 기선을 잡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게 된다. 내가 경험해 보니 청력이 약해질수록 대화의 겸손함과 진중력을 높여가는 일은 꼭 필요하다. 상대방을 향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화에
정성을 쏟는 것이 바로 정력과 직결되니 하는 말이다. 노인들은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만일 현재의 제 상태가 듣는 게 좀 불편하면 무조건 말부터 줄이는 게 상수다. 왜냐하면 잘못 듣는 실수는 자기 문제로 그칠 수도 있지만 잘못 듣고 상대에게 엉뚱한 말을 하면 자칫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화든 상대를 제압하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미소만 짓고 있어도 대부분의 대화는 잘 돌아가기 마련이다. 만일 상대가 감정이 격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추어서 기회를 잡아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좋다. 물론 제 자신이 화가 많이 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람이 늙으면 예민한 구석을 좀 누그러뜨리고 모두에게 관대해지려는 마음을 갖는 게 옳다. 바르고 깊이 있는 말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우러나는 법이니 나이 먹어 괜히 남 앞에 나서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경청할 일이다. 보청기도 보청기지만 우리에게 잘 늙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필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럴 때일수록 말하기보다 듣기를 해라. 말하기와 듣기를 6대 4 정도로 하라고 하죠. 어떤 대화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참 그런 분들 나이 드실수록 고집도 세지고요. 자신 생각만 옳다고 생각이 돼서 그럴까요? 이 상대방을 대화로 제압하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미소만 짓고 있으라는 말. 그럴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간다는 말. 결국 나이가 들면 좀 누그러지고 모두에게 관대해지려는 마음을 갖자라는 말. 그런 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보청기 타령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괜히 남 앞에서 나서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경청할 일이다 라는 말을 작가는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말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친구로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상위권에 있다고 하는데요. 귀가 어두워지고서야 경청하며 사는 것, 대화의 지혜를 배운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등장인물 중에 또 한 분 배울 분이 있습니다. 시니어 교실에서 만난 새내기 김아무개라는 분이요. 처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면 내 오른쪽 귀에다 대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런 말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초면에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스스럼 없이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 것, 뭐 그거 쉽나요? 사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신감 있는 노인, 청년보다 더 멋지죠. 수필이 주는 지혜가 이렇듯 큽니다. 수필은 우리의 삶과 가장 근접해 있는 문학인데요. 체험에서 나온 글이 또 지혜와
교훈까지 담긴 글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수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서에 성찰과 지혜가 돋보이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아내분이 좀 더 귀가 어두운 것 같죠? 남편분이 당신 좀 병원에 가보자 하면 아내분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환자냐고, 당신이나 병원에 가보라고 아주 칼같이 잘라서 말한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귀가 어두운 것을 안 남편분이 상세하게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네요. 말을 할 때 가급적 천천히 똑똑하게 발음해 주었다고 하죠. 대화는 가능하면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신경을 쓰고요. 또 우리 많이들 그러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중간을 탁 자르고 자신의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대화 중간에 껴들어가서 엉뚱한 얘기를 끼워 넣는 것도 삶 같다고 합니다. 아내가 멍하니 있을 땐 먼저 기척을 내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남에게서 배운 것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삼아서 난청인 아내를 배려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 아닌가 합니다. 청력이 쇠한다는 것, 인간에게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늙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에게 늙음이 이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또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을 소개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읽은 박앤 시인의 귀가 어두워지다 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졌다고 한다. 은연중에 내비치는 말일까, 전구를 갈아 끼워 어둠을 밝히듯 귀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인지, 소리 서서히 멀어지고 문득 절벽 같은 어둠이 앞을 막아선 세상, 잡다한 소음들이 사라진 공기 없는 우주의 한 별, 그 별에 내쳐진 아득함을 아시는가? 테스팅, 테스팅, 들립니까? 아침마다 어두운 귀 속에 보청기를 밀어넣고 호소하듯 혼잣말로 소리를 조절하는 저 간절한 기도, 귀 속의 혼을 깨우고 있네. 이런 시인데요. 그러게요. 청력이 약해지는 걸 우리는 귀가 어두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귀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청기 귀에다 꽂고요. 소리 볼륨을 조절해야 하니까 테스팅, 들립니까? 뭐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을 시인은 호소하듯 혼잣말로 소리를 조절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력이 쇠하면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수필에서도 말했듯이요. 귀가 어두워지면 그 예민한 구석을 자신 스스로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관대해지려는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일도 없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 남들 다 밥 먹을 때 혼자 막 떠드느라고 밥을 제일 늦게까지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는데 그때 접시 그득 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하느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본인이 아픈 얘기, 병원에 간 얘기, 남들에게는 지루하기 그지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 병원에 간 얘기만 하는 거요. 그런 것들 쉬지 않고 늘어놓는 것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사실 바르고 깊이 있는 말은 수필에서 작가가 말했듯이 침묵 속에서 우러나는 법이거든요. 나이 먹어서 괜히 남 앞에 나서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경청할 일이다 라는 작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는 수필입니다. 이 글을 쓴 김상립 수필가는요. 경남 통영에서 출생했어요. 화가이기도 하십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농학사를 전공했고요. 충남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문해 한국으로 수필 등단했고요. 수필주부로는 작은 목소리, 자는 척하면 깨울 수 없다, 눈 깜짝할 사이, 못다 그린 그림, 하얀 바다, 나이 들어보니 등 여러 편의 수필집이 있고요.
대구 수필문학상, 문예한국작가상, 대구 문협작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대구수필가협회 회원이시면서 80문화예술협회 자문위원이시고요. 한국화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수필, 보청기 타령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글이 단지 노인분들을 위한 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글을 통해서 젊은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육체가 쇠하신 부모님들의 애로 좀 많잖아요. 또 나도 나이가 되면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훗날에 다가올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노인분들을 더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글, 더 좋은 삶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